자, 요거는 그 시험 관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조선 전 후기까지 하는데 그 몇 가지 주제로 좀 정리도 할 겸 해서 만듭니다. 주제별로 몇 가지를 볼 거예요. 뭐 통치체제, 뭐 사상, 뭐 신분 지배체제, 지배자,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통치체제, 통치체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통치체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기 국가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초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 초기 국가라는 게 좀 개념이 좀 모호하다라고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 초기 국가에 대해서 볼 텐데 그냥 그 만들어진 그 국가 순서 그런 느낌으로 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뭐 고조선이겠죠, 그쵸? 고조선. 자, 고조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통치체제 알려진 거 뭐 없죠? 배운 것도 그렇죠, 없죠? 하지만 고조선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얘가 재정일치 국가였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 둬야 돼요. 아니 왜 재정일치 국가인가요? 단군이죠, 그쵸?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단군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인 지배자의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또 하나의 초기 국가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 초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연맹체, 우리 교과서 용어를 쓰면 연맹체 성격의 연맹체 성격의 국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연맹체 성격의 국가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자주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국가의 하나의 세력의 힘의 크기가 이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또 다른 힘의 크기를 국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막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얘네들이 원래 서로 다른 세력을 갖고 있었던 족장들이라고 하는, 그쵸? 세력들이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얘네가 어떤 이유에서인가 모여지게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틀에 이렇게 묶여서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건 힘의 크기가 제일 센 애들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 그 다른 아이들의 요 세 아이들의 힘의 크기를 더하면은 얘보다 세집니다.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나머지 세력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족장 세력들은 독자성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독자성이 100%는 아닌 게 독자성을 유지하는 범주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이 세력 범위 안에서의 자치권이죠. 그쵸? 이거는 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범주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겠죠. 그거는 바로 외교와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은 대외 관계에 뭐 전쟁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족장이 자기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연맹체 성격의 국가가 있습니다. 자, 이 연맹체 성격의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 고구려, 그쵸? 고구려와 뭐
부여 같은 나라가 있고 고구려와 부여는 다 5개 부족의 연맹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부여는 또 여기에서 사출도라고 해서 그죠? 사출도라고 해서 이 족장들이 단 이 네 군데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연맹체 성격의 국가로 가지 못한 이 고구려와 부여와는 다르게 연맹체 국가로 가지 못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얘와는 다르게 연맹체 국가로 가지 못한 나라가 바로 옥저와 동해가 있죠. 자,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지배자를 뭐라고 불러요? 읍군이나 삼로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존의 족장 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맹체 국가로 가지 못하고 망한 나라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바로 한반도 남부 지역에 흔히 말하는 삼한 지역. 이 삼한은 보면은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체 삼한을 대표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연맹체 국가로 좀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고구려나 부여처럼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이런 애매한 수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될 것은 삼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면은 신지나 견지와 같은 지배자가 있었어요. 지배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군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이 사마는 제사장과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 사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읍군, 삼로, 신지, 견지 이런 거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 국가의 특징을 기억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연맹체적 국가가 이제 발전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고대 국가라고 하는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되죠. 자, 중앙 집권 국가는 우리가 삼국 시대예요. 삼국 시대는 실제 나라가 3개가 있었던 게 아닌 건 알죠. 더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국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가 3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요거는 이제 시대별로 좀 살펴보면은 2세기부터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2세기부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2세기에 고국 천왕이 나오죠. 그렇죠? 자, 고국천왕이 한 일은 오부를 개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부는 원래 고구려를 만들었을 때 있었던 아까 봤었던 족장 세력 5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족의 성격이 매우 독자적으로 강하게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적 성격의 5개의 부로 고쳐버렸어요. 그 얘기는 부족의 독자성을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세기로 갑니다. 3세기로 가면은 이제 백제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세기 백제에서는 고이왕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고이왕. 자, 3세기 고이왕 때 백제는 관등과 관복을 지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곽이라고 썼네요. 관등과 관복을 관리들의 등급과 관리들의 복장을 지정했다라니까 그 서열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뭐 법체계가 율령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때쯤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기가 됩니다. 4세기가 되면은 이제 고구려에서는 외워야 되는 소수림 왕이 나오죠. 소수림 왕이 나옵니다. 소수림 왕이 한 것도 되게 많아요. 불교를 수용한 것도 있대고요. 그 다음에 율령을 만들었던 것도 있대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태학을 만든 것도 이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고구려는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시기에 고이양 이어서 4세기에는 이 백제의 근초고왕이 나옵니다. 이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고구려의 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마한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복속했던 시기. 그래서 이 시기가 근초고왕 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4세기 침류왕 때가 되면은 이때 역시 불교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불교를 수용했던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백제도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뭐 아직까지 신라는 잘 언급이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신라는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4세기 말이 되면 신라도 드디어 내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내물왕이라고 안 하고 내물마립간이라고 부르죠. 내물마립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내물마립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물마립간은 김씨가 이때부터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는데 내물 이후에는 거의 90% 김씨가 왕을 독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5세기가 됩니다. 4세기 말 5세기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열려요. 광개토대왕 때죠. 그쵸?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등장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자, 광개토대왕은 뭐 영토를 넓혔죠. 그래서 광개토잖아요. 만주 지역, 그 다음에 한강을 차지한 건 아니고 한강의 이북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영토를 넓힌 왕. 자, 그리고 이어받은 장수왕은 기억해둬야 될 것은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하죠.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한강을 차지한다. 한강을 점령한다. 한강을 점령하면은 그 나라의 전성기 시절이라고 보면은 이제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전성기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세력이 약화되는 게 이제 고구려의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백제는 요 광개토와 장수왕 때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했다는 것은 고 백제가 한강을 뺏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강 유역에서 도망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세기가 됩니다. 자, 6세기가 되면 백제에서도 이제 웅진에서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무령왕이 등장해요. 무령왕. 자, 백제 무령왕 때는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하고 여기에 왕의 최측근 또는 그 왕자들, 그 왕족들을 파견해서 지방 세력을 포섭하고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왕때가 되면은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는 지금의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과 손을 잡고 한강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이고 다시 신라한테 빼앗기게 되겠죠. 자, 백제의 모습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 남죠.
뇌물마리간 이후에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뇌물마리간은 사실은 4세기 말 이 광개토대왕 때와 좀 겹치는 시기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6세기가 되면은 이제 신라가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세기에 이제 신라를 보면 6세기 때 이제 지증왕이 언급이 됩니다. 자,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고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울릉도 여기를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라가 어느 정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버풍왕. 자, 이 버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부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부는 말 그대로 군대를 운영하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군사권을 확 잡았다. 왕권이 세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거 불교를 공인했다. 불교는 그 전에 들어왔을 텐데 그 불교를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믿게 만들어준 거죠. 같이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이제 2차돈의 순교, 교과서에서는 사진도 2차돈 순교비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 같이 봐두시고, 또 힘이 세졌죠? 주변 지역 정복했겠죠? 그래서 금관가야를 정복했었던 왕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의 제위 시기가 신라가 전성기를 치고 올라가는 시기고, 이때 우리가 한강을 이 양반이 점령을 하게 되죠. 백제의 서왕과 같이 손잡고 한강을 되찾고 백제를 배신하고 지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한 시기가 진흥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발전을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 불교를 수용하거나 공인한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부서 그 율령 체제가 만들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시험과 무관하게 집권 국가로 발전 과정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율령을 반포한다. 율령이라고 쓴 건 그거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뭐 관등제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다 율령 체제를 만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불교의 수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왕권 강화의 표석으로 또 보여주는 게 뭐 영토의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왕위의 세습과 관련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발전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 딱 등장하는 게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뇌물마니까 김씨가 왕위를 세습한다. 그렇죠? 발전이 시작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표를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시험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 순서대로 고구려의, 백제의, 신라의, 그다음에 세로축으로 해량 시기에 이런 것들을 이제 봐두면은 조금 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까지 봤습니다. 자, 중앙집권국가 삼국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싸우죠. 싸우다가 이제 홀라당 망해먹죠. 그리고 만들어진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나라 두 개가 바로 발해와 신라, 우리가 흔히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국가에서는 통치 체제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뭐 복잡하진 않아요. 이건 간단하니까요. 왜냐하면 거의 다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먼저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될 것은 뭐 집사부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집사부. 사실 부서가 엄청 많아요. 신라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병부, 박풍왕 때, 그 다음에 집사부입니다. 집사부가 하는 일은 국가의 기밀 사무를 했다, 왕의 최측근이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교육기관으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 교육기관입니다. 뭐 성균관, 뭐 국자감, 태학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요거 만들어지는 거 하나 더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지방행정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지방행정제도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5개의 소경을 만들어서 지방의 핵심 도시를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죠.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나라의 제도인 삼성과 육부의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운영을 했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주자감이라는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국을 15개의 부와 62주로 나눴고요. 거점 도시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경 거점 도시 5개, 전국을 15개의 부로 나누고 다시 62개의 주로 나눴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지도 있는 걸 보시고 그 지도의 모양을 보고 발해구나, 신라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발해는 삼성육부 중앙정치체제도 같이 도표가 나와 있을 테니까 걔도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는 봤고요. 지나가면은 이제 고려가 되죠. 고려. 자, 고려가 됩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치체제가 좀 잘 기억해 둬야 된다고 했었죠. 고려는 자, 왕이 있고요. 왕 밑에 성이 2개가 있습니다. 중서문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서성이 있어요.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상서성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상서성 밑에는 6개의 부, 6부가 이병, 호영, 예공 이렇게 6개의 부서가 이제 남아 있죠. 자, 그리고 별도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중추원이라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사대라고 하는 부서도 있어요. 요 정도가 가장 핵심이죠. 자, 중서문화성에는 크게 두 종류의 관리가 있는데 관직이 높은 재신이 있고 관직이 상대적으로 낮은 낭사가 있습니다. 낭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추원에도 둘이 있는데 관직이 높은 추밀이 있고 관직이 낮은 승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승선이 하는 일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추밀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기밀사항을 논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고요. 낭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낭사와 여기 낭사와 요 이 어사대를 합해서 우리가 대간이라고 하는데 대간이라는 용어는 또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얘네 둘이 감찰과 언론의 역할을 하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재신과 충일 이 둘이 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관으로는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되겠죠. 식목도감이 됩니다.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기능의 기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라고, 누가 추밀과 재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이 이외에 학교교육기관으로 고려에서는 국자감이 있고, 국자감은 나중에 고려 말이 되면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조선에도 있는 그 성균관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중앙통치체제고요. 지방행정은 오도와 양계 이렇게 나누게 되고, 오도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양계는 군사적인 목적이 중심이었었던 지방행정제도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도 밑에는 일반 군과 현이 있는데, 이 군현은 다시 쪼개져요. 주현과 속현으로 일단 쪼개집니다. 주현과 속현으로 쪼개지고요. 주현과 속현은 그냥 일반 군현인데 지방관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차별받는 집단이 사는 마을이 있죠. 바로 향과 부고 그리고 소와 같은 차별받는 집단이 사는 마을이 또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중앙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관리로 선발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자, 고려의 관리 선발 제도는 과거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과거 제도는 언제? 광종 때. 누가 건의해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해서 실시했어요. 자, 이 고려 광종 때 쌍기가 건의해서 실시한 고려의 과거 제도 같은 경우에는 문과가 있죠.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제술, 그 다음에 또 하나 명경, 이렇게 나누죠. 제술은 문장을 잘 쓴다, 논술시험. 명경은 경전의 명발다, 그러니까 유교에 대한 지식이 많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고, 승려들을 위한 승과가 있습니다. 무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과거로 뽑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음서라는 게 있었죠. 음서는 뭐예요? 오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은 자신의 자손 중에 한 명을 시험 없이 관리로 뽑게 하는 제도고요. 사위나, 그쵸? 외손자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하지만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도 자신의 학문적인 식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도 같이 봐두면 되겠죠. 자, 이제 조선으로 갑니다. 자, 조선은 뭐 왕이 있고요. 그렇죠? 의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심의하고 왕한테 얘기를 하고 왕이 허락을 하면 실행을 하겠죠. 의정부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시키죠. 누구한테? 육조에게 시킵니다. 2호 예병 형조, 이렇게 여섯 개의 부서에게 일을 나눠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만 있으면 이제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왕도 왕의 그 왕권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승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승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왕의 비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고, 고려로 치면 이제 승선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금부, 왕이 직접 죄인을 추궁하는 의금부와 같은 기관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는 기관이 뭐가 있냐면은 삼사가 있죠. 삼사는 우리가 사헌부 관리 감찰을 하는 사헌부, 그다음에 사관원, 간쟁이라고 해서 정책을 비판하는 사관원, 그다음에 홍문관은 왕의 선생님이죠. 경연이라고 왕이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헌부는 관리들의 감찰의 역할, 사관원은 간쟁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역할, 정책을, 그다음 홍문관은 경연이라고 해서 왕과 공부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기관이 하는 일이 어떻게 좀 비슷해집니다. 점차 어떤 역할을 하냐?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3, 4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기관은 똑같이 성균관, 교육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방행정제도 볼게요. 지방행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8도로 나누게 됐겠죠. 그리고 8도 밑에는 일반 군과 현을 둡니다. 그래서 관찰사가 파견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9년의 지방관이 파견될 때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피제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관에 파견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기 때문에 지방의 향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향리들을 감시하는 지방 양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유향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지방의 양반이죠. 그러니까 사족이라고 하죠. 이들이 여기에서 지방관으로 파견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피제로 갔기 때문에 전혀 동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유향소에 있는 양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선은 여기에 관리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선발해야겠죠. 얘네들도. 자, 관리를 선발을 합니다. 그럼 조선은 관리를 어떻게 선발했나요? 똑같아요. 뭐 과거를 봅니다. 과거 시험을 봅니다. 과거 시험은 똑같죠. 문과와 잡과가 있습니다. 다만 승과를 거의 실시하지 않고 무과를 꾸준히 실시한다. 뭐 요거 받으시면 되겠고, 똑같습니다. 음서 있습니다. 음서 있는데 조선은 2품 이상의 관리에게 한정해서 음서가 진행이 되었고요. 음서로 관리가 되는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요. 고위관직에 올라가기도 힘들었었고, 보다 더 고려보다는 과거 중심으로 관리를 뽑게 됩니다. 자, 의정부 6조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선 전기라고 보면 조선 후기가 됩니다. 조선 후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후기가 되죠. 자, 양난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정치상의 특징은 비변사의 비례화예요. 그래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점점 세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의정부가 하는 일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의정부의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유명무실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게 되니까 누가 비변사에 관직을 많이 집어넣느냐라는 싸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변사 중심의 국가 운영이 되고 특정 분당이 비변사의 관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통치 체제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한 제도들 중심으로 뒷부분은 봤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죠. 조선보다 좀 복잡하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 짝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살펴보시고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은 시간상 못하는 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신분제도, 지배층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